지금 엔비디아 3분기 가이던스로 봐서는 엔비디아도 조금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없지는 않아서 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2년 후에도 여전히 강자로서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상당 부분 희석될 거냐. 우리가 지금 공급 얘기만 했는데 수요는 서버 단에서 왕창 늘어난 거 지금 즉 인프라 서버 쪽에서 AI 인프라 서버 쪽에서 왕창 늘어난 거 외에는 좀 포착되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일부에 보면은 모바일도 조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이제 예. 신제품들이 곧 이제 출시를 앞두고 예. 있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어차피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이미 네. 정체 상태로 들어간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쪽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긴 저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온디바이스 기기가 나오면서 네. 이제 그쪽은 좀 더 고용량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긴 하죠. 예, 예.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모바일 쪽에 좀 기대가 되긴 있어요. 온디바이스로 전환되는 수요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미 애플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6기가에서 8기가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8기가 쓰던 건 12기가로 넘어갔다. 맞아요. 지금 이 얘기 나오면은 이게 그냥 뭐 1, 2억대 파는 게 아니라 10억대 이상 파는 거니까. 12 12 이제 이상하고.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휴대폰이 한 14억대 된다고 하지만 네네. 프리미엄 제품의 스마트폰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금 애플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볼 때 4억대까지도 안 되고 2, 3억대 수준일 거라고 보여져서 일단은 네. 총량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다. 음. 그래서 그 걔네들의 교체인 거고. 근데 사실은 온디바이스 안 하더라도 신제품이 나올 때 2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2년이 지났을 때 저 정도 수요 증가는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애플은 진짜 짜게 해서 잘 안 올려줬네. 애플이 진짜 더뎠죠. 네, 더뎠죠. 안드로이드 진영에 굉장히 좀 뭐랄까 인심이 후했어요. 메모리 늘려가는 것들이. 12기가 옛날부터 썼어요. 네. 근데 얘네는 12기를 안 써요. 제게 16기가인데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애플은 이거 12기가 이번 처음 올라온 거 퍼센트를 따지면 한 50% 증설이에요. 예, 증량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가 없을 건가? 애플만 한 2억대 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안드로이드 쫓아오면 한 4, 5억대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한 4억대는 될 수 있는 예, 거죠. 예, 예. 예. 그 4억대 물량이 근데 반도체 칩 메이커에서 생산하는 물량의 얼마나 차지할까인 건데 결국에는 또 제품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에 들어가는 건 모바일 드램인 네네네. 거고 네. 지금 AI에 들어가는 건 그래픽 드램 계열이라서 두 개는 전혀 다른 제품. GDDR이냐, 네, LDDR. 양쪽의 수요는 완전히 들고 가격도 완전히 다른 거라서 그것들의 결국에는 이제 똑같은 디램 증설을 하더라도 HBM용으로 증설할 거냐 단순한 GDDR이지만 그냥 일반 그래픽용으로 할 거냐 모바일용으로 할 거냐 서버용으로 할 거냐 다 달라요. 네. PC용으로 할 거냐 요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잡을지도 계속 고민인 거예요. 칩메이커들도 그러네. 어느 쪽의 수요가 더 탄탄한가에 따라서 약간씩 비중 조절할 거고요. 그러면은 평택 P4 라인에 짓겠다고 했던 거는 따지고 보면은 GDDR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HBM을. 근데 그거는 본인들도 끝까지 몰라요. 이제 다 해놓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장비 셋업할 때 라인을 구성할 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거 수요를 몇 장을 부여를 하겠다, 어떤 걸 몇 장을 하겠다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HBM과 일반 GDDR과 서버용과 뭐 그래픽 DDR, 모바일용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은 공정이 중첩될 거고요. 일부는 다른 공정이 있을 건데 예. 그래서 라인을 셋업할 때 이제 공장 전체 팹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공통으로 갈 수 있는 라인의 셋업과 다르게 가는 셋업에 있어서 장비 대수를 어떻게 배분해서 셋업할 거냐 최종적으로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이제 캐파 증설의 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품별로는. 그 A부터 Z까지 있는데 예를 들면 한 J까지 왔을 때 이 장비는 거의 다 똑같고 마지막 순간에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디램에서는 그런 게 많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처음부터 이거는 우리 뭐 LPDDR로 쓸 거야 아니야 이거 GDDR로 쓸 거야 아니야 이거 GDDR에 HBM용으로 쓸 거야를 정해놓고 라인을 까는 게 그렇지 아니에요. 않죠.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해놓고도 중간에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장비 몇 대 바꿔가지고 뭐 아니면 그 장비 내에서 공정 순서라든지 아니면 부족하면 옆 팹에 가서 빌려가서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총 생산되는 캐파를 3대 2대 2로 했던 거를 뭐 2대 3대 4로 바꿔라고 하면은 조정이 가능해요. 그럼 만에 하나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 웨이퍼 이번에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이번 달 웨이퍼 뭐 15K를 넣었어. 그때는 이번 거는 GDDR이야 하고 이렇게 넣었다가 다음 거는
좀 공정 바꿔라. 야 이번에 15K는 LPDDR로 해야 돼. 그것도 가능해요? 보통은 그렇게 랏단위까지 바꾸지는 않을 거고 사고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를 뭐 공장 지을 때부터 셋업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팩트인 거고, 그 다음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투입한 거에서 바로 다음 투입할 거 확 바꾸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연 중에서도 전환 가능성은 있는 거죠. 1년 중에서도. 근데 사고 확률이 있어서 그렇게 확 바꾸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라인을 조정해서 종목 마지막 나온 품목을 바꿀 수는 있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예. 그냥 그 라인은 고정되니까 매일 A라는 제품은 무조건 A만 나오는. 왜냐하면 우리가 메모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설계가 틀려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픽용으로 쓸 건지 아니면 뭐 서버용으로 쓸 건지, 그 그래픽 설계가 달라지는 거는 단순히 설계만 틀리고 공정이 별 차이가 없으면 그냥 똑같이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웨이퍼에 그려져 있는 우리가 리소그래피 있잖아요.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만 달라지는 거고 공정이 똑같다면 그냥 같은 팹에서 다른 제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서.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P4 라인의 공급 증가는 아마도 지금 추정으로 했을 때는 HBM 쪽이 유력. 그리고 삼성전자 HBM 납품하기로 뉴스 떴어요, 드디어. 어저께 트렌드 포스에서 네. 나왔죠. 트렌드 포스에서 이 정도 보도했을 정도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바로 나왔잖아요. 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지난번 로이터 때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존심상으로도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 포스 그 원본을 찾아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주제 자체가 삼성전자 얘기는 아닌 거고 전반적으로 HBM 시장에 대한 것들을 쭉 흐름, 뭐 몇 년도쯤 되면 물량이 얼마 늘고 하고, 그러다가 지금 차세대 HBM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살짝 매출이 뜬 거예요. 여기서 이미 뭐 SK 하이닉스는 1분기부터, 마이크론은 2분기부터 이제 5세대 납품을 시작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늦긴 했지만 이제 뭐 최근에 납품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블랙베리도 할 거를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매출이 뜬 게 단데, 이건 뭐 알 수 없는 거죠. 트렌드 포스가 뭐 어떤 소스를 통해서 그걸 확인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대만에 있으니까 TSMC 소스가 있지 않아? 그게 정확한 소스니까. 근데 일단 뭐 삼성전자도 만약에 그게 맞으면은,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뭐 맞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거로 봐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로이터 때나 마찬가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좀 이제 한국에 메모리 투자를 하신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야, 삼성전자 진입하는 순간 물량 뛰기로 한번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다 끝났어. HBM도 이제 똥값돼. 뭐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HBM 똥값 됩니까? 삼성전자 진입하면? 그 부분이 이제 수요 증가가 맞물리는 거죠. 항상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 밸런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 엔비디아 상태가 물량은 주문은 많은데 TSMC와 HBM 캐파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요만큼밖에 못 팔고 있는 상황이라면 삼성전자 물량이 나오면은 전체 캐파가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그게 다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렇지도 않고 지금도 겨우 수요는 맞추는 상황이다. 현재 공급도. 인데 삼성전자 물량이 나가면 가격 하락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은 HBM의 가격만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 우리가 오늘 주제가 아니어서 언급은 안 했지만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사방에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 하락했냐에 대한 원인 분석 쪽이 주로 많았잖아요. 저는 이제 2분기 실적 때문에 딴지를 건 건 아닌 것 같고 3분기 가이던스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CFO가 나와가지고 4분기부터 블랙유에서 매출이 수십억을 발생한다라는 게 오히려 악수가 됐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게 지금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엔비디아 자체도 지금 어쨌든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이 많이 생겨 있는 상태라는 것. 그러면 당연히 HBM은 거기에서 연결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HBM의 가격 하락만의 문제가 아니라 엔비디아 칩 가격 하락의 우려도 지금 사실 상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은 되게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입장인 거라서 최종 수요에서부터 연결돼서 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뭐 빅테크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KPX가 올해하고 내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 그 돈이 그냥 투입된다고 하면 결국엔 그게 다 AI로 연결되는 쪽 수요들이거든요. 그래서 HBM 수요가 공급이 숨통이 트이면 전반적으로 오히려 윈윈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지는 이제 부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3분기 가이던스로 봐서는 엔비디아도 조금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없진 않아서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지금의 한국의 주가 하락이 이해가 되려면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이제 안 하겠다 하던 거를 청주의 신규 팹을 HBM용으로 디램 공장 만들겠다라고 지난번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20조 든다 그랬거든요. 20조.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한테 돈을 받아봐야 몇 조 받았을 텐데 뭐 2, 3조 받았겠죠. 알려진 바로도 한 2, 3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20조를 때려 박아가지고 본전 찾으려면 20조 이상은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최소 20조 이상은 매출이 20조가 뭐야? 한 40조는 매출이 나야 되는데 엔비디아한테 얼마를 앞으로 계속 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3, 4년은 팔아야 되고 최소한 그리고 2년은 마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마진 보장이 될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금 뭐 아마존이니 메타니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이 하나도 버는 게 없는데 네. 어마어마한 돈을 데이터 센터 AI로 전환하는데 왜 쏟고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투자가 되는 한 2년 동안은 매출 제로예요. 그거는 HBM뿐만 아니라 어떤 반도체 팹을 짓더라도 지금 P4 평택에 짓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2년 동안은 매출 제로인 상태에서 돈은 수십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오히려 P4 전체를 보면 20조도 넘겠죠. 총캐파 더 클 테니까. 그거 알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근데 반도체 투자는 수십 년 더 그런 식으로 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몇 년 전까지는 그게 한 15조 원이었어요. 그 아마 20조 원 얘기를 했으면 아마도 월 생산 캐파가 300mm 팹 웨이퍼 기준 한 20만 장 정도 규모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럼 왜 15조였던 거 20조 원이 됐느냐? EUV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아마 현재 가장 최선단 제품 D램 쪽에서 EUV가 몇 공정 정도 사용될 거냐 궁금해서 사실 EUV는 사실 로직 쪽에서는 필요하죠. 어차피 5나노 이상은 ARF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D램 아직도 10나노대인데 그러니까. EUV가 왜 필요해 할 수도 있는데 궁금한데 어쨌든 효율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설계 쪽은 아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설계 잘하는 분 만나서 몇 스텝 정도 쓰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한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6개 내지 7개 정도 원 C에서 그 정도 될 것 같대요. 하이닉스의 최선나 원 C에서 그러니까 원 B가 지금은 주력이니까 원 B는 한 4개에서 6개 스텝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EUV 스텝이 그 정도 들어가니까 EUV 장부가 뭐 최소한 몇 대 이상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워낙 비싸고 유지비도 비싸고 그래서 팹 건설 비용이 한 5조 원이 증가한 것 같다. 몇 년 사이에. 그러면 그게 한 월 20만 장 캐파 정도인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로운 팹 하나 지을 때 월 20만 장 정도 캐파로 져요. D램이나 메모리 팹에서. 그래서 어차피 지을 팹을 그냥 AI용으로 HBM용으로 짓는 것 뿐인 거지 그게 뭐 새로운 일은 아닌 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려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하던 캐파다. 그렇죠. 원래 하던 캐파. 원래 이제 새로운 팹을 짓게 청주에 지을지 이천에 지을지 근데 용도가 HBM용으로 이제 못 박은 거가 그 부분을 이제 확실히 몰라서 만약에 HBM용과 기존의 일반 뭐 GDDR하고 모바일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뭐 사실상 나중에 언제든지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바꿔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팹을 활용을 해서. 근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HBM 수요가 급감했을 때에 또 뭔가 지금 돈을 들여서 전환해야 되는 거라면 이 부분에 약간 이제 우려 포인트가 있지만 사실상 설계만 다른 거고 대부분의 공정에 크게 차이가 없으면 뭐 HBM 수요가 없으면 뭐 약간의 조정을 거쳐가지고 다른 D램 제품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그니피선트 7 기업들이 지금 AI용 서버로 한 50% 60% 전환해 놨어. 근데 AI 수요가 없어. 뭐 비싸지만 그걸로 일반 서버 대신에 쓰면 되거든요. 훨씬 고성능을 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남아 넘치는 성능을 쓰는 것 뿐인 거지 이미 설비 투자 감가상각은 이미 끝나 있다라면 사실상 별 문제는 없는 거라서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이 몇 년이나? 5년 정도 잡죠. 3년에서 5년 정도. 아 그래요? 네. 20조를 5년 만에 감가상각을 때려요? 5년 이상 잡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격적으로 하는 데는 3년을 잡기도 해요. 와 그럼 한 1년에 5조에서 7조씩 날려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4조 5조 4조에서 7조? 뭐 영업이익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로 했을 때 영업이익은 좀 애매하죠. 감가상각 제약이 아니니까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도 그중에 상당 부분은 감가상각으로 빼내는 그러니까. 거예요. 실제로 현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치, 다 그치. 들어간 돈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좀 수치로 분석하는 거랑 피부로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하고는 상당한 부분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 감가상각 부분을 좀 고려를 하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2분을 해도 수익을 2분을 했다고 해도 현금으로 보면 몇 조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감가상각 때문에. 한 1년에 그 5년 친다고 해서 4조씩 치면은 2분 했어도 현금 흐름상으로는 4조가 플러스 나니까 맞아요. 돌릴 수 있는 상황들이 예.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캐시플로우로 따지면 네, 감가상각에서 그냥 따는 거 북상으로 떼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네. 쓴 돈에 대해서 그렇죠. 체크해버리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구나. 야,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몇 년까지 현재의 어떤 총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거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지금 빅테크들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지난번 실적 발표 때 보면 국가나 이런 단위에서도 AI에 대한 수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 같은 이군 정도 되는 테크 회사들도 이건 상당히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커지려면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의 AI 수요가 생겨야 되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지금 생각이 많이 깊어져요. 예. 그 시대에 엔비디아가 지금 같은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한 2, 3년 후에도 중요한 건데 네. 만약에 지금은 전기차 시장에서나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는 이제 힌트를 찾고자 하거든요. 자, 스마트폰 처음에 애플 위주로 시작이 됐었죠. 네네. 아이폰. 초고가 폰이었어요, 전부 다. 네네. 그다음에 성능 자체도 최고 스펙이었었고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 테슬라로 시작됐죠. 네. 모델 S, 모델 X. 네. 1억 5천만 원짜리. 네네. 근데 그때는 대중화되지 않으니까 시장 커가는데 한계가 있었죠. 네네.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이 확대된 것은 중저가 라인업. 모델 3가 나오면서부터였던 거예요. 네네. 그 얘기는 AI 시장도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커지려면 지금의 H100, B100이 아니라 절반 이하의 AI 칩들이 나오는 시점이 돼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 본격적으로 커질 건데 네네. 엔비디아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느냐. 고가 칩이잖아요 지금. 네네. 앞으로 로드맵도 다 초고가 칩밖에 없는데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가는 시점에서는 중저가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개발하고 있느냐가 모르니까 발표를 안 해서 퀘스천. 스타트업도 쓸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냐? 그 칩을 제공해 줄. 지금 경쟁자들은 그쪽 시장 오히려 노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몇 억짜리가 아니라 한 세트당 한 돈 1,000만 원에 다 커버리지가 되는 그런 걸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갈 거예요. 돈이 있는 큰 애들은 이제 자기들이 직접 투자를 하겠죠. 네. 그 초고가 칩을. 그거는 이제 빅세븐 같은 기업들인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돈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 수요는 정말 초고성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네. 내 비즈니스 모델은. 그러겠죠. 그러면 중저가 칩을 찾게 되는데 내가 사서 직접 꾸민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칩을 살 필요는 없어지는 건데 엔비디아가 나도 중저가 라인업이 있어라고 하면 여전히 헤게모니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경쟁자한테 기회가 열리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나는 칩을 살 돈도 없어. 그러면은 이제 구독 서비스로 가겠죠. 그러겠죠. 고성능 구독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뭐 인텔도 얼마 이미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이 비싼 걸 갖고 있지만 나는 싸게 월 뭐 얼마 하루에 얼마 $2 뭐 시간당 $2 이렇게 싸게 해줄 거야 그러면 굳이 내가 투자 안 하고 그냥 구독 서비스로 갈 거야 고성능 칩을. 그러겠죠. 이런 두 가지 수요자 입장에서는 갈래가 생길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찾을 거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초고가 칩을 직접 사서 쓰는 것은 초기 시장에 한정된 거고요. 네. 이게 한 1, 2년 정도 반짝 가는 건데 그 다음에도 엔비디아가 여전히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면 중저가 칩을 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구축을 해가지고 네네. 아예 구독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저가 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 너 하겠니? 했는데 아니, 그건 안 해. 근데 예. 약간 뉘앙스가 애매해요. 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어쨌든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2년 후에도 여전히 강자로서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상당 부분 희석될 거냐. 그럼 HBM 입장에서 우리나라 메모리 입장에서 보면 시장만 커지면 우리는 망고땡인 거죠. 근데 중저가로 갔을 때 여전히 HBM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냥 LPDDR로 구성된 AI 칩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가 칩은. 속도를 못 따라갈 것 같은데요. 그럼. 근데 일단 초고성능을
포기하는 순간 네네. 속도도 이 정도만 있으면 필요해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대신 오히려 나는 차 유지비가 싼 걸 택하겠어가 되는 거니까 LP DDR을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라든지 아니면 패키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겠죠. 네네. 그래서 LP DDR을 이용하면서도 약간 H백의 퍼포먼스가 100이면 네. 나는 50 정도의 퍼포먼스가 필요해. 네. 그러면 HBM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럴 다행스러운 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인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 어쨌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주환 박사님 맨날 얘기하셨던 제가 너무 신기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그로스 비트 그로스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는데도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크게 바뀔 수가 없는 게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수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네. 복리로 지금 늘어나는 거니까 비트 그로스는 그러니까 복리로 늘어납니다. 증액분, 메모리의 증액분으로 하면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할 수는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 30만 뭐 테라바이트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50만 테라바이트로 해서 엄청나게 커질 수는 있으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증가율은 낮아지는 거죠. 네, 계속 증가율. 요걸 말씀드리는 거라.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의 캐파가 커지는 것하고 증가율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네, 네. 증명. 근데 결국은 기업의 매출 증가율로 우리가 가지고 성장을 계속 하냐 따지잖아요. 네, 네, 네.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율이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한 딜의 메모리, 딜의 밴드 메모리의 증가만 놓고 보면 시장의 성장성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돼서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초반에도 이미 얘기했지만 솔루션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일 칩이 아니라 네네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럼 결국은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어떤 AI 퍼포먼스가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 이거 애 쓰고 싶어라는 마음 들게 해줄 건지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것도 중요하고 네.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기사를 제가 어제 처음 접했는데 이미 6월 달에 젠스롱이 했었던 멘트에 대한 커멘터리였었거든요. 네네네. 거기가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볼 때 불편한 얘기이긴 했는데 네네. 그 비슷한 얘기예요. 맥락은, 배경은. 앞으로는 단일 칩, 본인들 GPU는 본인 단일 칩이잖아요. 근데 단일 칩보다 점점 패키지와 솔루션과 칩셋 전체의 중요성이 커진다라고 하면서 TSMC를 굉장히 리스펙트 했어요. TSMC의 역량과 앞으로의 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져 간다. HBM은 여전히 자리는 단순한 메모리 공급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헤게모니를 엔비디아가 가질 거냐 TSMC가 가질 거냐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헤게모니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발해야 되는 거죠. 너희들 기술은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니고 양산 기술이다라고 현재 엔비디아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산 기술일 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TSMC가 갖고 있는 아성을 얼만큼 침투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이란 분은 워낙 본인이 이제 HBM을 사랑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겠습니다만은 어떻게까지 얘기냐면 메모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보편화되어, 그러니까 뭐 지금 GPU 마냥 핵심 코어 기술이기 때문에 이 HBM에서 다른 걸 흡수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셨거든요. 그 결과는 사실 1년 이내에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빨리? 3D에서 3D HBM에서 누가 핵게임을 잡는지가 그냥 나올 거거든요. 그래요? 지금은 2.5D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2.5D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HBM은 3D예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이미 3D인데 문제는 위에서 항공샷으로 찍어보면 스카이샷으로 보면은 GPU하고 HBM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2D예요. 네. 그래서 2D와 3D가 지금 두 개가 섞여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2.5D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한 3D가 되면 이게 과연 어디에서 3D가 구현될지 정확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6세대는 HBM4부터 갈 거라는 예상도 있고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도 2.5D가 여전히 갈 거라는 예상도 있고, 왜냐하면 3D 구조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개발되지 않은 기술이다 보니까 3D가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아마도 GPU랑 HBM이 한 건물에 입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공샷으로 봐도 건물이 한 채. 그 다음에 우리가 단면샷으로 보면은 쫙 3D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상이냐면 2층짜리 상가 건물이 하나 있고
아파트 건물이 옆에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20층짜리가. 네. 근데 3D는 주상복합으로 1층과 2층에 GPU와 CPU가 들어오고 3층부터 뭐 30층까지는 HBM에 가는 하나의 건물이 존재하는 게 3D 구조인데 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아마 GPU가 위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밑으로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래쪽 기판을 연결할 때 먼저 네. GPU 연산을 해줘야 로직 되니까. 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쪽을 끌어쓰는 구조로 갈 것 같아서 그러면 GPU가 놓이고 CPU가 가거나 아니면 CPU, GPU 가거나 그 위에 HBM이 쌓이는 구조가 된다고 보았을 때 여기서 누가 헤게모니 잡을까 나와요. HBM 메모리가 그러니까 본인 헤게모니를 잡았으면 본인의 모든 솔루션 대상을 하고 밑에 그냥 집어넣는 형태로 갈 거고 GPU나 CPU 업체가 갖게 되면 HBM 위에 얹게만 되는 식으로 자기가 설계를 할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다. 아까 뭐 HBM이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HBM의 설계 헤게모니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너네들 갖고 와 그러면 내가 여기다 끼워 넣는 구조로 최종 조립을 할 게가 가능해져야 되는데 그럼 파운드리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할 거냐 근데 저는 사실은 TSMC가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 구조상으로 봐도 HBM 위에 놓을 거예요. 밑에 다 해놓고 위에 얹는 구조라면 헤게모니나 1, 2층을 쌓는 애들이 그냥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 그렇지 않으려면 HBM이 밑에 있고 위에 GPU가 쌓이는 구조로 가야 헤게모니 메모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서 야, 결국은 파운드리를 삼성전자가 돈을 엄청나게 쓰긴 썼는데 옛날 파운드리 하고 있는 거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AI에 국한된 얘기니까 파운더리 전체 시장으로 확대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HBM이 시대가 오히려 메모리가 헤게모니를 잡는 시대로 갈 건지는 3D에서 결판이 날 거다. 네. 1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누가 헤게모니를 잡는지는. 그럼 TSMC가 우리한테 열어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현재 트렌드와 아마 예상되는 3D 구조 확인한 건 확실치는 않지만 네. 예상컨대 HBM이 헤게모니를 잡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엔 듣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AI에 관련된 뭐 이렇게 서버를 구축해서 만들고 싶은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돈을 적게 쓰면서 AI 서버를 구축하려면 메모리가 상당히 있는 데서 적당한 수준의 CPU와 GPU를 박아가지고 쓰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저렴하게 그렇죠. 아주 뭐 다양하게 해서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몇 대 컴퓨터 몇 대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면은 너무너무 신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TSMC가 안 해주겠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그럼 뭐 TSMC가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AI 칩을 최종적으로 자기 이름을 내놓는 누군가가 엔비디아일 수도 있고 제3의 플레이어 될 수도 있는데 걔네들이 설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부분이고 TSMC가 그냥 자기가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네. 거기에서 자기가 뭐 GPU를 엔비디아 게 아닌 조금 저가 AMD 거를 쓰고 주변에 HBM이 아닌 걸 3D로 쌓을 수도 있고 2D로 쌓을 수도 있지만 그냥 GPDDR 초기의 AI 모델처럼 주변에 8개 대신 좀 늘려서 12개나 16개가 쌓는 구조로 갈 수도 있어요. 땅을 넓게 차지하겠지만 하지만 나는 뭐 이 정도로 충분해라고 하는 최종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은 그걸 뭐 TSMC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AI의 최종 칩셋을 자기 브랜드로 파는 업체가 결정을 하는 거고 네. TSMC는 그걸 이제 만들어주는 것 뿐이라서 근데 그거 헤게모니를 갖는 건 아닌데 이제 결국에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결국엔 2년 정도 지났을 때 AI 시장 전체의 주도권을 여전히 엔비디아 잡을 건지 아니면 분산될 건지 여부가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윤곽이 드러날 거다라는 거. 근데 TSMC는 여전히 수혜가 예상된다. 아니 그렇죠. GPU만 팔아먹어도 되는. 네,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얘도 만들 수 있잖아요. 단일 GPU만 팔아먹어도 되는데 근데 갑자기 턴키라는 단어가 막 떠오르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자기네 턴키로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했지만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턴키로 하려면은 결국 패키징 영역까지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고객의 신뢰를 확실히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것하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나 역량도 TSMC하고는 조금은 떨어져 있다 비교했을 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갭을 얼마나 빠르게 좁혀야지 지금 턴키로 수주할 수 있느냐도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 뭐 잘못한다기보다는 애초부터 이게 쉽게 갭을 좁힐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었다라는데 시장의 기대가 너무 좀 높았고 너무 언론에서 아 삼성이 하고 돈을 저렇게 쓰면 몇 년 안에 따라잡는다라는
약간 설레발 같은 느낌이 저는 처음부터 많이 느꼈던 거고 저는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TSMC를. 이건 지금 시간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거다. 오히려 서두르면은 헛발질 한 번 하면 오히려 두세 배 뒤로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 왜냐하면은 신뢰가 중요해서 고객이 맡겼어요. 근데 너무 서두르다가 한 번 실망했어. 그럼 몇 년 동안 안 맡겨요. 그래서 그 차라리 욕심내지 않는 게 저는 빨리 가는 길이라고 몇 번 2019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제가 두 번 얘기했던 게 10나노에서 7나노로 갈 때 TSMC는 EUV를 안 썼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먼저 썼어요. 브라로그로 갔죠. 그냥. 수율 위주로 갔어요. 나는 안 갔으면 했었어요. EUV로. 차라리 차분차분 좁혀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4나노에서 3나노로 갈 때 또 한번 나는 4나노로 간다 할 때 먼저 3나노로 갔어요. 그 다음에 GAA 도입도 먼저. 맞아. 그래서 여기서 기술력을 과시하는 효과는 있지만 수주 산업은 달라요. 고객의 신뢰를 얻고 안정적인 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TSMC에 가는 거 차라리 뒤따라가면서 서서히 물량을 늘려가는 게 오히려 더 좁혀가는 전략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기술력이 되게 앞섰다라는 것 그건 D램에서는 통했지 파운드에서는 통하지 않는 전략이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저 전략적 미스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말씀을 잠깐 모르시는 분들에 정리하면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EUV를 막 도입하는 바로 그 시점에 2030년 파운드리 1등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EUV 장비를 많이 넣었고요. 그러면서 다음 단계를 우리가 먼저 가서 준비해 놓겠다 해가지고 7나노로 바로 갔고 그 다음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가장 먼저 도입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너희들이 쫓아오겠지 했는데 가긴 갔는데 양산이 하나도 안 된 거죠. 뭔가가. 그러니까 결국엔 수주 산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규모가 크잖아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좀 영향을 줄 정도면 굉장히 대규모 수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정도면 진짜 뭐 퀄컴이니 뭐 이 정도의 규모가 되는 애플이나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얘네 입장에서 보면은 리스크를 안기 싫어하죠. 그렇죠. 누군가가 좀 등치 큰 애가 다른 애가 먼저 삼성전자 맡겨서 한 1년 지켜봐. 괜찮은데? 그럼 맡기고 싶은 거거든요. 먼저 맡기는 리스크를 지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큰 회사들이 삼성 파운드리를 했을 때 만약에 했는데 물건 딱 나왔는데 100개 필요한데 50개 만들면 우리 완전 낭패 나는 거니까요. 누군가가 리스크를 안고 공격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물량이 급해서 그랬을 때 성공을 해내면은 신뢰를 얻고 계속 막 물량 늘려. 그러면은 다른 고객들이 제가 저 정도 퀄컴이 저 정도 쓸 정도면 나도 맡겨도 되겠네가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10%였던 시장점이 19%까지 올라왔던 거거든요. 퀄컴이 확 물량 주면서 테스트를 해본 건데 페일이 난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다른 고객들은 일단 삼성전자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삼성그룹 최고 총수에서도 2030년을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1등. 그게 발목을 잡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조급해서 빠르게 어떻게 하려다 보면은 제가 볼 때 천천히 가는 게 더 빠른 길인데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어요. 파운드리 쪽에서.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좀 숨 돌린 틈 없이 그냥 한 시간이 휙 가버렸는데 아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다른 쪽에서 반도체 들으시고 또 와서 또 들으시면 도움도 되실 거고요.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이게 무슨 얘기한다 하는 건 또 지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집중적으로 이 향후 이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장은 정해진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그럼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걸 하나만 2024년이랑 2025년 전 글로벌 반도체 설비 투자를 섹터별로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했었던 부분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 같으면 비중은 전공정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거의 90%인데 증가율이 중요하잖아요. 설비 투자 증가율 보면은 올해와 내년에 전공정 쪽에 설비 투자가 사실상은 캐파 증가로 가는 거거든요. 물량 증가로 가는 건데 그렇죠. 얘네 증가율이 낮아요. 5% 10% 정도. 그리고 테스트하고 패키지 쪽 아마도 HBM의 영향이 큰데 이쪽은 내년쯤 가면 거의 40-50% 정도 증가해요. 이 얘기는 HBM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테스트와 패키지 쪽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느는데 전공정 물량 늘지 않으면 공급과잉 결국에는 칩의 개수 때문에 생기는 건데 칩의 개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서 이 부분에 공급과잉 우려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약간 긍정적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금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뭐냐면
아니 이거 개수를 만들려면 웨이퍼를 개수를 넣어야 되는데 웨이퍼 쪽에 투자는 5% 10%밖에 안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웨이퍼가 늘어봐야 5% 10%밖에 안 는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오고 그러면 이번 캐퍼 증설로는 실질 수량 증가는 미미하다 과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는 그냥 쌓아놓고 창고에 랩 씌워놓고 그냥 있을 것 같다. 바로 가동 안 하고. 네네네. 네. 아 오늘 너무나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꼭 들어보셔야 될 내용인데 혹시 먼저 들어보신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요. 이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나만 알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에 좀 있는데 좀 그렇지 말고 좀 나눠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이주환 박사님과 함께 아주 재미난 반도체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 만들어주신 이주환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